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의 시간 한화투자증권 플러스 자산전략팀 박승영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많이 힘들었죠. 네네네. 한국 시장 좀 뭐랄까,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큰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응을 보통은 제가 역발상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 잘 안 드리거든요. 네. 한국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약간 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500에서 7,300 요 정도의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많이 내리면 좀 사고 좀 많이 오르면 파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지금은 좀 워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5,500에서 7,300. 맞아요. 우리가 이제 5,000대는 한번 보고 와서 네네. 다시 박스권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앞자리가 5인 거는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보게 될 수도 있어서. 하반기에 다시 그걸 보게 될 수 있다. 네, 지금 PBR 오늘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1.91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높았을 때가 2.1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적 전망은 상향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걸 우리가 숫자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네, 저는 뭐 5,500에서 7,300이 되게 좀 이상한 레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제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규모인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그리고 이것을 전량 소각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장에서 발표된 게 아니고 장 끝나고 맞아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의 반응은 있었는데 사실 미국장에서는 ADR의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못해서 네네. 이거 이제 방금 전에도 저희가 엄청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 이제 50% 이상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박승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SK하이닉스의 이런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슈 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매우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10년 전에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프리캐시플로우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리고 나서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점을 올려가면서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우리가 주가만 보기 때문에 두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막 적극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은 1.9배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PBR이 한 2.7배 정도 돼요.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이닉스의 북에 낮은 밸류를 주는 이유는 하이닉스는 돈을 벌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네. 공장을 되게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기 어려울 거다라고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임직원들에 대한 어떤 상여로 많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은 돈의 50%를 3년 동안 합쳐서 그걸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 번은 검증이 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거 사실 저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관련한 네. 분석 내용을 보고서 인지를 한 건데 처음에 저는 50%라고 해서 이거 우리가 들었던 숫자 막 다른 기업들은 100% 얘기하는데 SK하이닉스는 왜 50%지 하니까 그게 뭐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네. 제조업은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메모리가 시황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1년 번 돈 돌려주고 이렇게 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메모리 사이클을 우리가 한 3년 정도라고 보면 3년 동안 번 돈, 그러니까 사이클의 저점과 고점에서 번 돈을 합쳐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합리성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효성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저께 나온 하이닉스의 이 정책은 좋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간밤에 하이닉스 ADR은 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나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 사실 장 초반에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모더나 나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헬스케어랑 바이오텍이 쭉 끌어올라가면서 수급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업종에서 차익 실현이 났다고 봐야지. 그리고 그게 뭐 한국 시간에서는 좋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했는데 막상 외국인들의 해석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장에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찐이군요. 저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많이 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이번 사실 요거 40조 원
50% 이상을 한다라는 거 외에도 네. 3분기에 또 다른 발표를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네, 있기 네. 때문에 어쨌든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할 만하네요. 근데 큰 그림이 나왔고 그 큰 그림이 되게 좋은 그림이기 네네. 때문에 3분기에 뭐가 나오겠지여도 그 그림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는 3분기에 뭐가 나올까, 뭐 더 좋은 게 나올까 그렇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2016년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고 네. 그때 밸류에이션을 보고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금리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밤 사이에는 이게 불이 막 나니까 정부에서 나섰어요. 네네. 채권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조금 진정된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어떨까요? 이게 단기간의 진정일지 아니면 이게 좀 어떻게 영향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 바이백을 늘리는 거는 예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채를 좀 덜 사고 장기채를 사겠다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보면 어쨌거나 밑돌 빼서 윗돌 베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백을 좀 좋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이유는 지금 특히나 미국 장기 국채를 예전에는 뭐 페드가 사주고 그리고 외국 중앙은행이 사줬는데 이제 페드도 이제 QE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외국 중앙은행들도 안 사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최근에 보면 금 ETF 같은 거 사잖아요.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많이 없는 오프더런 국채 금리 같은 것들이 튀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시장에서 가끔씩 튀어오르는 이런 이상한 수치들을 좀 잡겠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펀더멘털을 바꾸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이백은 굉장히 일시적으로 이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을 좀 낮춰주는 그 정도의 효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장기물의 금리의 추이를 볼 때는 향후에도 네. 좀 계속 우상향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뒤쪽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식이랑 채권을 비교하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대충 어림잡을 때 PER이 역수로 계산해요. 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 PER은 뭐 지금 얼마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충 20배는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시장이거든요. 역수로 환산하면 5% 정도 되잖아요. 20%는 미국 5%.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우리는 대충 한 연에 5% 정도 되는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금리 5%가 자꾸 중요하다고 보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건 안전한 거고 이건 위험한 건데 당연히 안전한 거가 기대 수익률이 더 낮아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5% 얘기하시는 거죠. 미국 국채금리 5% 되면 누가 미국 주식을 사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 어쨌거나 뭐 이익이 잘 나오고 하면 그러면서 PER이 떨어지면 그때는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거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건 주식 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주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금리는 뭐에 달렸냐면 실제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줘서 잘 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지금은 20배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18배, 17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수익률 60% 아니야? 그럼 5%도 할만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돼야 저는 이 금리 레벨을 부담스럽지 않게 사람들이 느낄 것 같아요. 사실 금리 얘기할 때 저희는 항상 그런 쪽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에 대한 제한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열심히 돈이 필요로 되는 뭐 AI 산업을 필두로 한 그쪽 영역이 힘들어지지 않겠어? 이거 투자 계속할 수 있겠어? 라는 측면에서만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네. 지금 5% 위로 올라온 채권 금리가 이거 주식보다 이쪽이 더 안정적인데 매력적이면은 안 된다라는 네. 그런 구조로 또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또 간단하게 이해가 잘 되네요. 되게 주식을 보실 때 둘 중에 하나로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주가가 오른 이유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많아지거나. 그러니까 금리가 주식 시장에 중요해질 때는 시장의 성격이 유동성 장일 때는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AI가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많이 늘려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중요성은 예전의 유동성 장세, 뭐 2013, 15년 같은 그런 때보다는 훨씬 더 중요성을 낮게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국채 금리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지금 국채 금리 대충 한 4.6% 정도 되고 알파벳의 회사채 금리가 5.6%예요. 5.6%.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알파벳이 S&P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더 높아요. 미국 국채보다. 그러면 알파벳을 살 거냐? 아니면 미국 국채를 살 거냐? 알파벳을 사겠죠. 사시겠다는 분이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 그리고 최근에 재정 적자가 쌓이면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주는 프리미엄, 이거를 좀 비교해 보면서 저는 주식과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팀장님의 이러한 제가 몰랐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런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뭐 여러 가지 전체 뭐 이게 산업이 돌아가는 구조 안에서의 그 금리 올라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왜 우리가 금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금리 얘기할 때 사실 뭐 미국 장기물 금리 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미국, 일본 간의 이제 금리의 상단, 장기 금리의 상단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분석으로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은 그 상단 어느 정도로 보세요? 상단은 저는 이제 한국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국의 금리랑 사실 이제 뒤에 환율 얘기도 있던데 네. 금리랑 환율이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이제 그려보면 주가보다 오히려 더 환율과 금리가 좀 비슷하게 움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오를 때 왜 환율이 올랐을지를 보면 두 개의 공통 분모는 되게 단순해요. 원화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예요. 원화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건 다시 얘기하면 재정 적자가 얼마나 커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나라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작년 대비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1.4% 재정 적자였다가 올해 2.9%예요. 그리고 미국은 비슷해요. 늘 비슷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주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고 한국은 작년에 1.34%였는데 올해가 얼마냐면 또 1.34%예요. 그러면 일본 대비 원화 유동성이 덜 풀리죠.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계절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거나 원화가 세다는 것은 돈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안쪽으로.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어저께 좀 외환 쪽에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가장 유력하게 보시는 거는 법인세를 내느라고 지금 밖에 가지고 있는 달러 갖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은 상반기에 많이 내거든요. 네. 그리고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8월 31일까지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8월 30일 날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아요. 왜냐면 하반기 실적 어떻게 될지 그쵸, 모르니까. 근데 하반기도 실적이 좋다고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갖고 들어오는 걸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8월 30일이 지나면 달러를 갖고 들어오는 수요가 적어질 수 있어요. 확 줄겠죠? 그러면 9월부터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지금 환율 자꾸 떨어지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기 좀 난감한데 저는 지금 환율의 저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8월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편이거든요.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덜 오르는 편인데 저는 하반기에는 미국보다 한국이 조금 덜 오르는 거는 조금 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고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재정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로 가면 공화당 다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재정 적자를 처음에는 되게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고 되게 돈을 많이 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보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생각보다 재정이 되게 건전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한국 금리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팀장님 이제 저희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지금 환전을 미리 해놓던지 아니면 사고 싶었던 뭐 주식이 있다면 미리 지금 8월에 살 수 있는 게 오히려 좀 적합한 시기가 되겠네요. 9월 되면 다시 우리가 지금 뭐 1,300원대도 살짝 봤는데 1,400, 1,500까지는 1,500원 뭐 갈 수도 있죠. 갈 수 어떻게 있죠. 될지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1,380원 오늘 NDF에 1,381원인데 이 정도면은 내가 달러 바꾸기에 괜찮은 그런 환율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정말 해외여행 가실 분들도 지금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환전을 할 만한 올해 내에서의 가장 적게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지금 달러를 환전해야 하는 법인세 관련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살짝 더 빠르게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전달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내에서 지난주에 소비 둔화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어요. 네. 사실 미국의 GDP의 근간이 소비이기 때문에 네. 이거 소비 둔화 되면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또 따라올 수 있어서 우려를 좀 하는데 어때요? 실제로 이 소비 둔화가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소비가 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네. 소비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의 뭐 GDP를 보면 실제 GDP의 증분을 가져오는 거는 민간 투자예요. 소비는 뭐 작년 말 특히나 1분기부터는 미국 GDP를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소비주들 특히나 경기 관련 소비 주식들은 벌써 안 좋은 지 한 6개월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 소비재 주식들이 떨어지면서 주가를 밀어올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주가를 네. 더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건 미국 경기에서는 미국 민간의 캐펙스가 어떻게 될 건지 AI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날 건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도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네. 소비보다는 저는 미국의 투자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 심리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소비 심리 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고 이거는 고용의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긴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컨퍼런스 보드는 되게 높이 있고 미시간은 되게 밑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실물 경기가 좋을 때예요. 그리고 거꾸로 미시간이 위에 있고 컨퍼런스 보드가 밑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금융위기 때가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두 개에 따라서 컨퍼런스 보드가 위에 있을 때는 사실 주식시장의 칼라가 이익이 주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거꾸로 이 고용이 안 좋으면서 컨퍼런스 보드가 밑에 있고 미시간이 위에 있을 때는 유동성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이익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디에서 나고 실적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해야 돼요. 소비주를 보질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뭐 내일 월마트 실적 발표 이거 봐야 됩니다. 그건 이런 볼 필요 얘기했는데 없어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네. 월마트의 실적, 소비는 중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 과대 해석할 필요 전혀 없고요. 네네. 지금은 오히려 AI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걸 여기서 들어가 봐야 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져 있는데 특히나 하이닉스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투자를 하는데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매일 점검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이전에도 뭐 포트 안의 비중에 뭐 반도체 그리고 그 외의 섹터 이런 것들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봐서도 우리가 지금 뭐 소비 뭐 지금 요새는 뭐 바이오 조금 오르고 이런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여전히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섹터에 있어서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쪽 비중을 내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더 늘릴까를 네, 더 네, 고민하는 게 현명하다. 저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만약에 반도체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네. 그런 반도체를 저는 지금 편입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포트 전체 비중이 그러니까 뭐 이게 한국 주식 기준으로 그쵸. 50% 미치면 저는 반도체 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해서 많이들 네. 좀 떨어지셨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더 사도 된다. 될 것 지금 같아요. 시점. 근데 많은 분들이 반도체가 더 많으시다면 네. 지금 굳이 더 샀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물 타야지 보다는 저는 첫 번째는 뭐 비슷한 말씀 계속 드리는 것 같은 첫 번째는 미국 주식 그리고 저는 어저께 모더나가 발표한 내용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오가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어쨌거나 그게 하나가 있었죠. 네. 비만 치료제라는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 외 모멘텀이 하나 더 붙어준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 주식시장도 바이오를 어떻게 사야지 아직까지는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텍이 신고가를 낸다고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성과가 나는 주식들이 있다면 저는 바이오도 이제는 따라가셔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최근에 바이오주가 올랐다가 그러니까 별로예요. 지난주 시장에는 또 같이 막 이렇게 올랐다가 또 하락할 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쭉쭉 빠지는 좀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주가의 변동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성과가 없어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저번에 마지막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미국의 빅파마의 이 기술을 수출하는 주식이 나와주면 그런 기업들이 나와주면 저는 투자 심리는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바이오의 지금 약점은 이제 금리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금리보다도 지금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눈에 띄는 성과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없을 거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는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바이오는 편입하시면 그리고 기다리시면 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서 어쨌든 대규모 호재가 모더나 또 머크를 통해서 전해졌고 그게 이제 약간 네. 심리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고 네. 더해서 이제 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뭐 에로라든지 여러 뭐 좋은 얘기들이 맞아요. 하반기에 들려온다면 네. 다시 코스닥에서 바이오주들이 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하반기에 성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오는 지금 포트 내에서 비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바이오는 섹터로 접근하는 거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 섹터로 접근하면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중이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어쨌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들 그런 칼라를 보면 네. 미국 빅파마의 기술 수출을 하는 건데 약간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게 딱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을 끼워 넣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테마는 하나는 비만이고 그리고 하나는 어쨌거나 항암 쪽이잖아요. 이 두 쪽에서 좀 성과가 날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쪽으로 보고서를 내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한 분석을 우리 팀장님께 하나씩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는 요즘의 변동성이 되게 불안했고 또 어제 시장의 하락이 불편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괜찮은 거죠. 이거 편해진 거 괜찮은 거죠. 물론 박수권이지만. 저는 시장이 이게 결국 변동성은 길게 보면 뭐 길게도 아니고 좀 중기적으로 봐도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전저에 가까이 오면 사야 되는데 전저 가까이 오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전고 가까이 오면 사실은 팔아야 되는데 좀 더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5,500에서 7,300 박스권을 말씀을 드리고 뭐 더 쉽게는 6,000 깨고 내려가면 사고 7,000 위로 올라가면 팔고 이것만 해도 저는 좋은 수익률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뭐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나 쉽지 뭐 만만치 않잖아요. 트레이딩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어저께 많이 받았던 질문도 그러면 대형주 줄이고 종목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국내 주식을 많이 하신다면 저는 이 박스권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주식을 싫어할 때 좀 사고 사람들이 많이 흥분할 때 좀 팔고 이 과정을 올해 하반기에는 좀 반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되게 품이 많이 들고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다 볼러틸리티, 그러니까 변동성을 우리가 줄어드는 쪽으로 보자는 거잖아요. 그게 커버드 콜 같은 전략도 사실은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이고 요즘은 많이 하지 않지만 뭐 양매도 ETN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일들을 뽑는 뭐 예를 들면 고배당이나 뭐 이런 시장의 방향성에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 거기에서 내가 변동성이 줄어들 때 거기서 내가 인컴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 올해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식의 방향성 그리고 내가 뭘 사야지만 고민하시는 거는 이 투자의 스킬셋이 되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투자의 스킬셋을 좀 늘리실 때에는 다양한 자산도 보시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자산에 어떻게 투자하지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되게 복잡한 파생 상품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ELS, ELB, DLB 같은 것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거지에 대한 것들도 그냥 AI 요즘 눌러보면 되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주식시장이 앞으로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겠네. 에이 주식 재미없네. 나가지 마시고 주식 투자하실 때 제일 좀 안 좋은 경험이 좋을 때 들어왔다가 안 좋을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경험이 쌓이지 않아요. 그러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저는 지금 공부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내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부터 이제 메모리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 혹은 신규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사서 몇 개월 그냥 묻어두면은 수익이 막 뭐 이상 100% 이상도 나고 했던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웠던
네. 예, 그런 장이었다면 지금의 이제 변동성 구간이 하반기는 우리가 따져볼 것도 많고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확실히 공부가 더 필요한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예전보다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뭐 많이 있으니 저희 3프로TV 비롯해서 많은 맞아요. 콘텐츠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양방 관련한 뭐 ETN도 그렇고 뭐 EL B도 그렇고. 그런 거는 딱 들어보면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싶은데 최근에 사실 저도 다른 방송을 통해서 그 뭐 삼성전자 뭐 이런 ELW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건 위험한 건데. ELW는 위험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슈퍼챗을 한 분이 쏴주시면서 요걸 물어보셨어요. 박승용 팀장님 그 SK하이닉스 주주하는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네. 여기에서 추가로 액분 가능성과 만약에 한다면 액분 이후 주가는 어떨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물론 액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네. 뭐 기업의 얘기니까.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액면 분할까지 한다라고 네. 하면 이건 주가에 좋을까요? 전 중립적인 것 같아요. 중립적이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액면 분할을 하는 주식에 기대하는 건 유동성이 없는 주식이 유동성이 붙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밸류에이션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건데 지금 하이닉스는 유동성이 없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액면 분할을 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맞다. 그게 되게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유동성이 없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길게 보면 그냥 중립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그때 50분의 유동성이 없었어요. 1 네. 액면 분할 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사실 오히려 주가가 좀 그때 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지금하고 업황이 완전 달랐으니까 또 맞습니다. 그때 다른 부분인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립적이다. 네. SK하이닉스 액면 분할 관련해서 여러분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에 대한 글들이 많아요. 이 팀장님 반갑다 하시면서 2000년대 초중반에 매크로 전략팀 주도했던 대우증권팀이 토러스증권으로 옮기면서 전성기 누리셨는데 그때 그 얘기 왜 하는 멤버로 거예요? 기억하신다. 아니 지금 올려주셔가지고 네. 명확한 해석이 여전하시다. 댓글을 오늘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박세현 팀장님 사실 새벽에 뵙기 되게 어려운 분인데 저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이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자산 배분에 대해서 50대 50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거의 한 7, 8% 떨어졌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 비중이 어쨌거나 뭐 주가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저는 저점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미국 주식 비중 적극적으로 늘리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포트에 만약에 50%가 차지 않았다 하시는 네, 그러면 분들은 채우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50% 비중 내에서 미국 안에서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테크 쪽 네, 음, 그게 여전하죠. 왜냐하면 AI는 저는 아직까지도 약간 뭐랄까 사람들이 의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의 바이어스가 들어간 생각일 수 있는데요. AI 때문에 저희 사무실은 첫 화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엑셀이나 워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AI 클로드가 앞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뭐 다른 증권사들 보면 AI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MPU 회사들의 서버도 많이 도입해요. 생각보다 이게 그 단순하게 뭐 좀 재미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모습들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AI가 영향력이 있을까? 실제로 이게 나중에 큰 돈을 벌어줄까? 생산성을 높여줄까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관련한 투자를 하려면 본인이 이걸 체감해야 한다라는 네.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뭐 LLM 모델 쓰고 있긴 한데 내가 이걸로 뭘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만 쓰시는 분들은 그게 체감이 좀 덜할 수 있는데 네. 실제 업을 하시면서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일하실 때 써보시면 네. 이게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한 3일만 써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요. 많이 줄기도 하고 또 내가 몰랐던 아이디어를 또 어디서 맞아요. 끄집어서 주기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맞아요. 되긴 하는데 이것도 근데 AI도 잘 활용할 줄 알아야지 또 그게 근데 잘 이거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다른 어떤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코딩이 사람들을 시작했을 때랑은 네.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코딩이라는 게 좀 접근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더 어렵죠. 근데 AI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아마 제가 앵커님이랑 말씀을 또 나누면 네.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월이랑 지금이 많이 다르거든요.
뭐 가장 특이하게 달라진 점을 꼽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엑셀을 예전에는 제가 그림 엑셀을 다 다운받고 네. 그 데이터를 제가 다 가공하고 제가 네. 원하는 걸 뽑아내기까지 예를 들어 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저는 지금 하는 거는 엑셀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고요. 그거를 AI한테 주고요. 내가 원하는 값들을 뽑아내줘 라고 해요. 그러면 1시간 걸릴 작업이 한 7분이면 돼요. 그걸 다시 이제 팀장님께서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니까 맞아요. 7분이면 된다. 1시간 했었던 일을 7분 만에 끝낸다. 네. 이렇게 업무의 효율화가 나타나고 있는 AI.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실제로 생활 말고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대 50 비중 계속 유지하되 미국 안에서는 지금이 이제 환율이 워낙에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공략해보라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한화투자증권 플러스 자산 전략팀 박승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저희 9월에 예정돼 있는 세미나 2026년 투자 인사이트 포럼 변화의 시대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 이거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지난 4월에 한번 엄청 큰 세종대학교에서 했을 때도 사실 그때는 유료였어요. 근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벌써 근데요, 여러분 4,000분 넘게 신청을 하셨대요. 저희가 이번에는 규모를 거의 3배 넘게 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지 이거 꽉 찰 텐데 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자리가 한정적이고 이게 저희가 선착순이에요.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여러분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센트 장우진 대표, 윤지호 평론가, 김대식 교수, 김경희 교수님 그리고 김프로님이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는 오직 영상 하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우리 김프로님이 우리 이거 하는데 또 선물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여돈이 매일 아침마다 이거 사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인기 많더라. 구하기도 어렵죠. 갤럭시 Z 폴드 8 10대를 비롯한 풍성한 선물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삼성동 코엑스 가장 큰 룸에서 열리는 변화의 시대 투자의 기운을 세우다 세미나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